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2년 제1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자체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디지털 혁신 사례 및 방법론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온라인을 통해 공유를 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미나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먼저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이재영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이재영입니다. 오늘 제1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후 공동 개최 기관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최근 중요한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통상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정보 시스템 운영과 지역정보화 사업 역시 디지털 전환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주 언급되는 DT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구독 서비스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속해 있는 공공부문과 정부, 지자체 역시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과 질문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의원과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오큘러스 공동창업자인 소동일 대표님과 최준영 센터장님, 사회자님,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저희 세미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 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최준영 센터장님과 VR 산업을 선도하는 오큘러스 VR 공동 창업자이신 서동일 지사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후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서울기술연구원의 최준영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도시 빅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전환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네,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기술연구원 최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그 뜻깊은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매우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첫 번째, 아마 첫 번째로 들었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술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도시 인프라 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디지털 전환 도시 트렌드와 시사점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영이나 아니 비즈니스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도시에서 접근하는 관점을 조금 공간과 기술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조작적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서의 기술과 특별히 이제 최근에 비대면 환경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기술, 그리고 특히나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하는 플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디지털 전환 기술이 어떻게 지방 정부에 활용될 수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상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비접촉 환경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에 아니면은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빨리 우리 그 삶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중에서 비대면에서 특히 유용했던 가상현실, 가상증강 기술 등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이런 우리의 삶과 우리가 생활하고 소비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우리 삶의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기술연구원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같이 해서 빅데이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그 온오프라인 소비의 증감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 트렌드를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1차로 대유행하고 2차, 3차로 유행하게 되면서 이런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의 소비는 크게 줄어들고 영향을 매우 민감하게 받는 반면 온라인 소비는 줄어들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더라도 그 제약을 받는 와중에서 이동이 불편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뭔가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날씨가 좋을 때라든지 여가 시간일 때는 나가서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가 시간에 극장을 간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외부 활동의 감소로 인해서 실내 활동 시간이 증가하고 한계됐다는 것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간은 물론이고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시청 등 시간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주로 여가 활동으로 사용하던 시간들은 감소가 돼서 주로 이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갔던 것 중에서 영화 관람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통계라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집에서 방콕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동영상 웹의 시청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오프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여가 역시도 크게 활동이 온라인으로, 특히나 OTT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활동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 정부에서 투자하게 되는 공공시설 중에 대부분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공원 같은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오픈 스페이스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의 상위 시설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혼자 활동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전자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70년대부터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전사라든가 뭐 전자정부라든가 최근에 이런 전자정부의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술들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되는 것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있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그 민간에서는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랑 결합되게 되고 그런 공공 부분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의 혁신이라든가 정부 혁신이라든가 서비스 혁신을 이루도록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는 Y적 기술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그 이 기술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새로 큰 변화라든가 혁신을 자극하는 기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가지 기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감하는 부분은 이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내가 활동하는 것들이라든가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함으로써 좀 더 데이터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사물도 어떤 데이터를 교환하고 하게 되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있는 5G라든지 다 그런 맥락에서 발전되는 기술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뭐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한테 어떤 좀 의사결정에 보조적 역할을 하고 이제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Y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아래 좌측 하단에 표시되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우 빠르게 체감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비대면 기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 자리에서 이 비대면 기술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후반부에는 좀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는 잠을 자고 그 휴식을 취하고 나가서는 일했는데 비대면 환경에서 재택이 늘어나면서 홈오피스라는 집이자 일하는 공간이자 또는 여가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나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배달을 주문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산품만이 아니라 당일 배송 신선 제품까지도 이런 좀 더 신속하게 배달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용 시설들이 좀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홈오피스라는 말로 대표되는 내 주변에 공간이 있다면은 좀 온라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존에서 도입돼서 상당히 물류 혁신을 일으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하고 있는 건데 물류 창고가 단순히 물류 창고가 아니라 물류 자동화를 이뤄서 배송과 포장과 전반적인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간 안에 좀 더 우리 깊숙이 자리 잡고 되면서 이런 변환되는 환경에 도시 공간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겪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 공간이 오프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장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집안에 있더라도 물론 여행은 못 가지만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단순히 모니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발전되는 좀 실감 있는 기술이고 몰입형 기술이라고 한다면 AR, VR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의 경계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변하는 주의 지역 내 생활권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중요성과 함께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개인형 이동 수단 같은 거,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 디바이스를 구매해서 자전거를 내 거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형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데이터와 연결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그 기존에 있는 공공 기능과 수요가 변화가 되겠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매우 사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주택 평면도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그 3베이, 4베이 하는 공간에서 조금은 집안에서 있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발코니를 더 기존에는 발코니를 확장을 했는데 발코니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아파트 내에서 복리 부대시설 같은 공간들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기존에 지방 정부가 공급하던 공공 시설에 대한 소요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나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바꾸는 시민의 생활은 결국에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완화가 되고 여러 공간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활동이 통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데이터화가 되는 것들이 주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론 재택근무를 통해서 이제 어디서나 그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집 주변 중심으로 해서 하는 생활 공간들이 여러 가지 늘어나게 되고 집에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소비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 있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온라인 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가도 집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희미해지고 통합되는 부분이 결국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수요자로서 받는 서비스가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변환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역시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공급자라고 한다면은 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은 그런 그 공급자가 원활하게 어떤 서비스를 통합이 된 디지털 트랜스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공공이 해야 될 역할이다. 꼭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디지털 트랜스폼만의 역할이 아니라 역시 잘 이루어질수록 하는 제도적이라든가 기반도 역시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환경에서 각각 맞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은 메타버스의 맥락적인 의미는 메타가 무엇을 초월한다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세계라고 한다면은 어떤 초월한 세계라는 의미이고 현실 공간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상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정의에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4개의 차원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증강현실이라든가 뭐 라이프 로깅 그리고 미러월드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고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에 공간정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러월드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진전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도시공간을 가상세계에 집어넣는 것이 미러월드라고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우리가 VR, AR, MR로 대표하는 XR 기술로 인해서 미러월드에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쪽으로 좀 더 가고 있고 민간에서는 라이프로그과 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일상 정보를 저장 공유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하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CPS랑 하고의 개념 간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과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CPS라고 차이를 본다면은 두 개의 양자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좀 컨텐츠에 강한 중심을 두고 있고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랑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메타버스는 그 위에서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라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XR 서비스라든지 아바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이 잘 갖춰져 있다면 미러월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와서 이거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를 들면은 현실과 연결이라든가 민간에서는 수익 창출에 관심이 있지만 역시 공공에서도 수익 창출보다는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참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들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 어떤 일정 부분의 제한이 풀린다면은 가능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고 홍보 효과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라든가 아니면은 홍보나 관광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이전에서도 초기 단계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활동들이라든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시장님께서 이제 그 선거 공약을 하실 때 그 가상환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VR 환경인 거죠. 이제 그 게임 엔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시티즈 스카이라는 게임 안에 공약이라든가 장래 도시가 어떻게 이제 그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교통을 개선했을 때 좋아지는지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메타버스에서 미러월드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잘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가상 공간에서 내가 활동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거는 민간 부분이겠지만 재택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런 그 VR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역시 매우 그 메타버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것들이 메타버스에 옮겨올 수 있는데 어떤 현실의 공간과 대비되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어떤 나만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라든가 이제 NF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 이전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지만 도시계획 정보 체계가 2006년 당시에 지금 3차원 맵으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 경관 심의라든가 경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일조 조망 이런 것들을 3차원 환경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고요. 이게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버추얼 서울 내부에서는 외부적으로는 S맵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실감 있는 정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형 버전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매우 정밀한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미러월드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기반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라든가 지하에서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 지도라든가 이런 형태의 정밀 지도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지방정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축이나 주택이 인허가에 대한 심의, 건축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것을 이제 약간 3차원이긴 하지만 그 어떤 그 상세도가 낮은 LOD가 낮은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다면은 현재 그 2021년, 2022년도의 도시기획위원회에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더 상세한 상세도가 높고 상용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발전되는 비대면 환경에서 이런 공공행정이 발전을 할 때 볼 수 있는 어떤 원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뮬레이션도 상당히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도 공공행정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의 신도시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구현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내용은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데에서 발표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경제, 교육, 문화관광, 소통, 도시, 행정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메타버스 추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물론 어떤 종합적으로 조정된 계획이 있던 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서 있는 계획을 취합을 해서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뭐 과기정통부에서는 또 하고 있고 뭐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도시에서 발전된 형태라든가 과기정통부의 XR 형태 실제 구현된 구현을 기술 정책 기술들이 과학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실제 행정에 구현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단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2021년도에 계획이 나온 만큼 2021년은 파일럿을 잡고 있고 2022년부터 올해 추진할 사업과 2023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 실국별로 담당하는 분야별로 담당하는 실국이 있어서 담당하는 그런 과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던 문화 관광뿐만 아니라 뭐 경제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행정 인프라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가 2020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이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2023년, 24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추진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연구원도 이 중에 일부를 좀 설계 부분을 지금 준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서울시가 하는 것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많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많은 부분들은 기반이 되는 것들이 이제 유력한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좀 실감 있는 그런 환경을 시각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 더 실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임 중심에 있는 것이 게임 엔진이고 언리얼하고 유니티라는 두 양대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설명드린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개는 어떤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어떤 기반이 되는 환경 내에서 많은 자신만의 플랫폼과 민간의 플랫폼이 아니고 자신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에 하나의 세상이 되건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실행이 될까요? 현재 화면에 대해서 네 실행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실제 직접 개발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저 연구원의 스마트 도시 연구실에 김태현 박사님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6개월인데 지금 현재는 많이 발전해 있고 이제 결국에는 서비스들을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려면은 예전에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현실감이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언리얼 기반으로 해서 기본 데이터는 서울시의 버추얼 서울 데이터를 가져오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 시키겠어요. 요거는 유니티 기반이고요. 유니티에서는 조금 약간은 활용 목적이 조금 틀린데요. 요 내용은 무인 배송 로봇이 요즘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실제로 무인 배송 로봇이 주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가상 환경 속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또 역시나 규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상 환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도시의 모습을 똑같이 옮겨놓고 그 안에서 실험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친화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온라인 요즘에 이제 그 라스트 마일에서 배송을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도입을 할 때 필요한 도시 기능들과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조감도로에서 도입 요소를 도출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이제 보행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관제라든가 실시간 통신 이런 거를 위한 인프라 등 충전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면은 이 안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안에 좀 더 거대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존 도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용 통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당일 배송이라든가 직배송을 위한 마이크로한 레벨의 풀필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부분이지만 실험상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도입 요소로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손에 잡힌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던 것들을 키오스크라고 하든지 뭐 방문하는 걸 뭐 무방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광을 뭐 온라인이라든가 가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그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비대면 환경이라든가 지금 조금 더 우리에게 디지털 전환 기술이 다가간 환경에서는 우리 주변이 좀 더 빨리 변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말은 조금 더 많은 상상력과 그다음에 변화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깝게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우리 그 근린 상권, 지역 생활권을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골목 상권이라든가 지역 중심 상권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냥 변화가 긍정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죽고 상권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방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그 지역 생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각 지역별로 지역 화폐라고 있는데 지역 화폐 긍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역 화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부분들은 민간의 영역일 수가 있고요. 또는 공공에서 도입을 해서 어떤 그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그 혁신을 위한 기술로서 활용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행정 내부에서의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설명드렸던 지역 활성화라든가 어떤 지역 교통을 위한 모빌리티, 기존과 다른 모빌리티, 요즘에는 뭐 수요 맞춤형이라든가 뭐 수요 응답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좀 그 공유형과 그다음에 이런 그런 디지털 전환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공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들이 뭐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냥 그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맥락이 필요하겠다. 단순하게 공공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용도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 데이터화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되는 가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복합적인 기능과,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에서 지방 정부인데 기술만이 아니라 공간을 얘기한 거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공적인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기술과 기존의 업무를 결합한다면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지방 정부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좀 두서없게 어제 매우 늦은 시간에 쭉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레벨은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방행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학술적인 레벨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매우 디테일한 전략이 있는데 과연 그 전략을 어떻게 지방 정부로 연결할 거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전략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비대면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수집과 그다음에 맞춤형과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존의 새로운 레벨의 전자정부, 인공지능 정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퀘스천이 아니라 좀 발전된 고민이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보 격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대로 하는 것은 어떤 민간처럼 맞춤형 고객이 될 수가 없고, 누구나 동등하게 이퀄 앤 이퀴터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면은 거기에서 혜택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가져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히나 그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노년층이라든지 어떤 뭐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뭐 더 노력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정부 격차의 소외를 받는 계층에 대한 노력들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서울시의 경우에는 노인분들한테, 시니어한테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연구 때문에 그 서울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러 갔는데, 그 부서와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보하는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거 역시 지방정부의 정보화 부서, IT 부서 역할이냐라고 하는 부분 고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서울시의 이제 플랫폼 담당관이라고 하는 소상공인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정보화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만이 아니라 각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나 업무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기의 역할과 업무로서 담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주 그냥 생각이 난 건데, 디지털 전환을 아주 어렵게 생각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무 자동화 같은 로봇 업무 자동화, RPA 같은 수준만으로도 달성할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서울시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서울시의 도시 정보 체계, 디지털 전환 시대의 도시 공간, 또한 디지털 전환이 바꾼 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또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연을 맺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마지막에 또 지방정부의 전략이라는 고민의 시간을 또 더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서동일 지사장님의 라이즈 오브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VR 글로벌 트렌드라는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일 지사장님은 오토데스크 코리아 게임웨어 사업 총괄 부장 그리고 오큘러스 VR 코리아 지사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도이치텔레콤 캐피털 파트너즈 지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서동일 지사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서동일입니다. 전 세션에서 최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커버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 발표는 조금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에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이걸 듣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재미있게 짧고 굵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는 저희 도이치텔레콤 내부에서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기업에서 바라보는 특히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은 이렇다라고 하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단어는요, 처음에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온 첫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가 쓰인 부분을 제가 좀 따왔는데요. 소설에서 쓰인 단어가 이게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는 많이 쓰게 된 단어가 돼버린 거죠. 메타버스의 정의는 솔직히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 기업들이 메타버스는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굉장히 생소한 것이 업계에서 사실입니다. 아까 뭐 구분하셨을 때 ASF라고 하는 기업, Acceleration Study Foundation이라는 곳에서 구분했던 네 가지의 그 영역을 이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 현재 메타라고 불리고 있죠. 메타가 정의하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어떠한 3D 월드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다라는 것도 요즘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메타버스의 정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 보고서와 시장 보고서들이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예. 이게 뭐 어떤 부분을 포함하냐에 따라서 그 이 성장의 시장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단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예. 최근에 나온 것은 아마 그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클 것이다. 예상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메타버스가 좋던 싫던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글로벌적인 그 모든 기업들과 이 산업 종사자들이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이슈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이 강연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메타버스라는 말 듣는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올 이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설명할 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미러월드를 많이 설명하셨죠. 저는 좀 가상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말 들으시잖아요. 근데 개념을 사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자 한다 그러면은 증강은 공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공간과 시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현실은 공간과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현실은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저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큘러스라는 기기를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상현실을 쓰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가 어디지? 우와 보면서 그죠? 즉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이 공간이 아니라 마치 내가 다른 공간과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이죠. 근데 증강현실 보시게 되면 증강현실은 보통 뭐 저희 카메라를 본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혹은 뭐 아직 보급은 안 됐지만 AR 그래서 본다거나 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죠? 그냥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어떠한 정보가 뜨는 증강되는 그 정도의 기술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사용자 경험이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은 양쪽 끝에 있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MR, 믹스드 리얼리티는 중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증강현실과 미러월드는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디지털화로 안으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버추얼 월드나 라이프 로깅은 그 가상현실 공간 자체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가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은 디지털에서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뭔가 실제 저희 세상에서 하는 활동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러월드는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바깥 세상을 디지털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라이프이나 버추얼 월드는 그냥 디지털 세상 자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잠깐 좀 짤막하게 설명 드린다 그러면은 기술의 좀 진보 좀 볼게요. 저희가 1980년대에는 PC가 있었습니다. 그죠? PC가 있었고 이게 인터넷에 꼭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쓰셨던 분들 중에서는 천리안, 뭐 누리텔 이런 식으로 전화선을 써서 연결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PC는 독립적인 기기였고 이것이 연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인터넷이 나오게 되죠. 인터넷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PC가 서서히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KT의 뭐 메가패스라든가 ADS 같은 것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그 선이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와서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모든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단순히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즉 움직임수까지 더 추가가 되죠. 이러한 것들의 진보가 다 통합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기술적 변화들의 집약체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메타버스 기업을 뽑고 있는 큰 기업들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전에 페이스북이었던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기업들을 보실 때는 실은 이들은 저희 세상에서 글로벌 트렌드 세터죠. 저희가 이 기업들의 서비스를 안 쓰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 심지어는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왓츠앱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인수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 그 오피스 제품군이라든가 혹은 뭐 그 윈도우 플랫폼도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구글은 뭐 지금 쓰시는 대부분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한다면 구글 플랫폼 쓰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역시 엔비디아가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그죠? 자, 그런 이렇게 초대형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솔루션들은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이제 기업은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기업이죠, 그렇죠? 아까 초이란 뜻으로. 그리고 향후 5년간 이 메타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 완전 메타버스 회사로 바뀌겠다라고 마크 저커버그가 공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업에 같이 있었던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활용을 해서 VR 기기에 대한 개발을 박차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상현실 기기로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죠. 국내에서는 SK텔레콤 유통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든가 다양한 협업 툴 그리고 VR 경험들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최근에 테크 컨퍼런스였던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비디오 협업 툴을 가지고 아바타를 등장시키기 시작하고 앞으로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사티아 사장이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 메시라고 하는 가상 증강현실의 플랫폼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많은 기기들에게 이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그 홀로그램 비디오 콜이라고 해서 스타라인을 최근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의 비전, 카메라 가지고 비전을 해서 2D로 찍었지만 마치 3D 형태로 보는 느낌을 주는 홀로그램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거 역시 구글은 아직까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확실히 쓰고 있지는 않지만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R&D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지금 천천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그래픽 카드사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근 한 3, 4년, 4, 5년 정도는 인공지능에 대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계산해내는 그러한 기업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VR 그 협업 툴을 만들어냈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 메타버스 시장 공략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가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혹은 메타버스가 너무 추상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다만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수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R&D를 하고 제품과 서비스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이 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 종속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메타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메타버스가 왜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가지고 있느냐?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느냐? 왜 예전이 아니고 하필 지금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저희는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의해서 반강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소비자의 부상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을 믿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드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핵심 단어는 뭐냐면 Law of Diminishing Returns, 한국말로는 수학 체감 법칙입니다. 수학 체감 법칙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어떤 뜻에 쓰이는 거냐면은 저희가 더 많은 아웃풋,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한 것만큼 최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얘기합니다. 저희는 기업들은 대부분 최소의 투자로 최대 양으로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J커브라 그래서 성장을 이렇게 가져가기 원합니다. 늘. 그런데 수학적 법칙에 걸리는 모든 산업 분야는 성장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예. 그래서 수학적 법칙이라는 것에 걸렸다는 것이 현재 대기업들의 문제들이에요. 자, 한번 예를 볼게요. 3가지 간단히 해볼게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팔리는 디스플레이가 어딘지 아시죠? 스마트폰과 TV죠. 그죠? 그게 가장 디스플레이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해상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아마 핸드폰 사실 때에 우리 해상도가 얼마를 보셔서 사시는 경우는 이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손담비 씨가 몰래 하면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는 해상도가 짱짱해요 라고 했던 것이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TV도 4K 이상 해상도 올라가면서 사람 더 이상 TV의 화질이 구려서 못 사겠다 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게 셀링 포인트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이제 제품의 판단 가치가 해상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디스플레이 회사가 가장 많이 팔았던 이유가 가장 최고의 퀄리티였는데 그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셀링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롤러블 돌린다, 그다음에 폴더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학 체감업체에 걸리는 겁니다. 더 이상 투자를 해도 소비자들은 그 해상도에서 더 좋은 거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 거냐? 가상현실 기기 쓰시잖아요. 그럼 아직도 해상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약간 좀 이렇게 짜글짜글하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폭발할 수 있다 그러면 VR 기기에서는 더 좋고 더 뛰어난 품질 디스플레이를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 수학 체감업체 걸렸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칩도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로세서 기능이 얼마큼 연산이 빠르다는 것에 요즘 관심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걸요? 스마트폰 사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뭐가 중요해요, 그죠? 요즘은 얼마나 카메라 잘 찍느냐가 중요한 세상이지 얼마큼 빨리 연산하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감동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만 짱짱하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차원으로 구별하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렌더링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폭발해줘야 엔비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화체의 법칙은 이런 기업들의 어쩔 수 없는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그런 데 화두가 되고 있다. 수화체 법칙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비자 행동 변화인데요. 아까 최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기 시작하고 비대면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증가가 올라가고 있죠. 재미있는 스터디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시면 어떤 수박 골라야 될지 늘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통통통 때려봐. 그럼 어떤 회사인지 이게 잘 된 거야. 근데 요즘은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주문하시잖아요. 제가 고르지 않아도 최상의 제품만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 제품이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주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마켓에 가서 통통통 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미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고 거기서 온라인에서 하던 그런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사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가장 여러 가지 그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비대면 서비스인데 그럼 사람들은 비대면도 선호하게 되겠죠. 그럼 기업들은 오프라인에서 해왔던 것들을 더 계속 추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소비자 행동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맞추어서 서비스 바꿔야 되는 거죠. 메타버스는 그러한 일환으로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거죠.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더 경제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규 고객이에요.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 1970년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덜 민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잘 나가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밀레니얼 혹은 Z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쓰고 있거든요. 1980년대에서 2010년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얘기합니다. 네. 이 세대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전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자산 축적이 더 어려운 세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너무 뛰어버렸죠. 그리고 잘 나가는 주식들도 너무 올라버렸어요. 더 이상 지난 세대가 투자해서 벌었던 돈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고 한다 해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산업, 신규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그러다 보니까 가상 부동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굉장히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밀레니얼과 Z세대이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고객일 것이고 그 고객들은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사기업의 입장입니다. 자, 몇 가지의 가장 성공적인 메타버스라고 하는 대표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네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의 필요한 기본적인 어떠한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네, 로블록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뭐 국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다 게임 규칙이 있고 그 세상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죠? 그 규칙에서 내가 먼저 즐기는 것이 1차입니다. 1차. 두 번째 뭐냐면 이러한 기업들이 저작 툴을 줘요. 저작 툴. UGC 툴.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컨텐츠를 남한테 보여주고 남한테 팔 수도 있는 심지어 거래까지.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냥 3D 월드에서 그냥 만나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게임이죠. 메타버스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2차 저작물을 권장하고 그 제2차 저작물은 회사가 아니라 사용자에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정당하게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 경제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네 번째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아까 최 선생님이 설명 안 하시고 보여주면 하셨는데 다양한 회사들이 제휴가 들어옵니다. 뭐 구찌라든가 이런 것 혹은 뭐 나이키라든가 혹은 라이프 로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요. 뭐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적인 그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 네 가지의 주요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하게 보실 트렌드는 이제 디지털 아바타. 나를 대표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 서비스라는 것인데 크게는 만화처럼 만드는 캐릭터가 있고 하나는 실사에 가까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자랐을 때는 사이버 가수 아담이 있었거든요. 그 아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희는 손으로 그린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지 컴퓨터 그래픽은 뭔가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불편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좋아하기에는 뭔가 이상해. 근데 재미있는 사실 뭔지 아세요? 디즈니가 요즘 손으로 그립니까? 안 그리죠. 디즈니도 다 이제 3D 캐릭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 3마리는 다 그런 거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그려낸 그래픽에 대한 의지감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이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 나를 표현한다? 라는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페토 같은 서비스의 80% 90%가 대부분은 10대와 20대 즉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세대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언캐니 밸리 즉 불편 골짜기가 확실히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아바타라는 개념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편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UGC의 활성화. 한국에서는 UCC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UGC가 맞습니다.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트. 더 이상 이제 그 MZ 세대들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심지어는 거래까지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MZ의 그러한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해서 이 UGC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서비스 갖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의 소통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그들만의 세대가 가장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좀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메타버스는 게임 산업과 소셜 미디어 산업과 그 다음에 이커머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시장들이 같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믹스가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의 네 가지의 그 캐릭터리스틱, 그죠? 게임 같은 놀이거리 있어요. 놀이거리 같이 뭔가 모이는 놀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서로 공유하고 서로 포스팅하고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상거래할 수 있는 내가 이거 어떻게 팔지? 내가 어떻게 너 전달을 하지?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한 이커머스까지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되면서 현재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뭐 다양한 NFT라든가 혹은 뭐 그 크립토 커런시라든가 혹은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디지털 아이디라든 이런 것들은 저 오늘 시간 없어서 말을 못 듣는데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에서 들어가면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즉 CPN이라는 생태계를 다양하게 침투할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세션이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Q&A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장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그 어원과 의미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 대중들이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메타버스 사실 신문지상이나 뉴스나 많이 접하긴 했지만 과연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발표 중에 그 지사장님께서 메타버스라는 정의가 분명하진 않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개념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업계에서 메타버스가 왜 그렇게 급부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그 1부 발표 시간을 마치고 10분간의 휴식 후에 2부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휴식 시간을 하시는 동안에 발표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나눠주고 싶은 그 의견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0분간 휴식 잘 취하셨는지요? 네, 지금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2년 제1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온라인 정기 세미나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 신청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리고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많은 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그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신청과 더불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질문들 중에서 조금 선별하고 좀 묶어서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선 그 지자체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최준영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자체에서 그 관광을 제외하고 VR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혹시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관광을 제외하고도 많은 활용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이제 서울시 메타버스 구현이라고 해서 경제, 교육, 문화관광, 뭐 소통, 도시,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나름 잘 정리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도출을 그 사례 사업들을 도출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런 같은 경우에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시민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교육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딱히 그게 얼마만큼 그런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VR이라든가 메타버스로 간다면은 조금 더 그 비대면 환경에서 체감도 높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도시 부분에서는 VR이나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회의에 오지 않더라도 아니면 가보지 않더라도 VR 상에서 직접 그 앞으로 개발될 모습들을 보거나 심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평생교육원과 같은 그런 교육
산업에서는 혹시 뭐 게더타운 같은 그러한 메타버스의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일까요? 공간을 제공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컨퍼런스나 이런 거가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안에 들어와서 가상의 공간에 캠퍼스에 들어와서 소통하는 것도 일차적인 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체험형 교육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꽃꽂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내가 직접 해보는 거를 거기서 해보는 그 메타버스에서 해본다면은 좀 가성비 있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하는 거와는 또 다른 수요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 좀 네.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VR을 활용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 질문자분에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 있다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산업의 니즈는 실은 이 기술을 쓰면서 기존 산업 대비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따지거든요. 여기서 효율성이라 하는 것은 업무의 그 생산성 혹은 비용의 절감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주제가 되죠. 그러면은 지자체가 저희가 관광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VR이 많이 하도록 된 이유는 바로 VR은 시간과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테마가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부분을 쓴다 한다 그러면은 VR이 제공할 수 있는 시공간 제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분야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줌이라든가 이런 화상 툴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VR처럼 시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걸로 쓴다 한다면은 기존 비디오 콜 대비 VR은 어떠한 업무의 효율성 가져올 수 있을까? 생산적인 부분과 비용 절감성 부분 이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VR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김상균 교수님의 책의 그 첫 부분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2030년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오큘러스와 같은 그런 VR 안경을 끼고 나면 내가 조기 축구 대회 취미 생활 동아리 내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뛸 수도 있고 또 손흥민과 같은 물론 기량은 그렇게 발휘를 하지는 못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기업하고 관련이 있을 것도 같아서 또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올해도 이어질 거라 합니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어 NFT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NFT가 뭔지 이제 질문하신 분들은 NFT가 뭔지 아셨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Non-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이게 뭔 뜻이냐? 저희가 보통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 하나 드리면은 그 100원짜리가 구분이 가나요? 바로 봐서는 모를 것 같아요. 그좀 봐서는 그냥 100원과 100원은 네. 거래가 됐을 뿐이지 네. 이 소유권에 대해서 정확히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 구분은 안 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분해 줍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것이 누가 전파가 됐는지까지 모든 걸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디를 제공해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그 장점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찍으신 디지털 사진 혹은 여러분이 만드신 디지털 자산들은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한 복제입니다. 무한 복제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무한 복제가 가능한 얘기는 동시에
오리지널이 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non-fungible 토큰은 그런 것을 구분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아까 UGC, 그죠?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UGC의 정확한 소유권이 누구였는지, 누가 만들어냈는지, 그걸 제 2차 시장으로 나갔을 때의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린 사진을 누가 퍼갔는데 그거 마치 자기 사진을 마냥 올린 사람들 보시면은 왜 유명한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들 사진 보시면은 이게 제 오리지널 계정이고 딴 거는 다 복제예요라고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NFT가 그런 거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디지털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 증빙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NFT가 핵심이라고 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그 NFT를 통해서 예술품의 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에 딱 보이게 구분해주는 사실을 구분해주는 그러한 핵심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저희 회사에서도 뭘 관심이 있냐면 그 DID라 그래서 Decentralized ID라 그래서 블록체인에 자기 고유의 아이디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아이디가 나 자신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NFT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와도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도 같이 이어볼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그 관련된 문제 해결의 방식이 무엇인지라는 질문도 또 던져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그 현재 웹 2.0 플랫폼 기업들인 메타라든가 혹은 구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국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들 이제 본다고 하시면은 매번 어떤 그 서비스 사용할 때는 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제 개인 아이디와 주소와 뭐 국내에서는 주민번호와 여러 가지 전화번호까지 그죠? 매번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방식 자체가 번거롭지만 이러한 웹 2.0 플랫폼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정보 있어야지. 근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 특히 메타버스라는 좀 포커스 맞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블록체인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블록체인에서 저 서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떠한 웹 3.0 서비스 사용한다 그러면은 제가 일일이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블록체인에서 얘가 걔 맞아? 라고 확인만 시켜주면 걔가 걔 맞아 하는 것만 있으면 되지 굳이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 번호가 무엇인지 제 이름도 몰라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관련에 대해서는 메타버스에서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아이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정보를 좀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범죄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기술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변화가는 세상 그리고 기술화되어가는 세상에서 또 그 반면에 사회적인 그 기술에 대해서 소외되는 소외 계층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최 센터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급격한 발전으로 노인들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 또 소외감, 젊은 세대들과의 세대 충돌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주셨어요. 뭐 발표 중에 그 노인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도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해결책 등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든가 계층 구조 이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초기부터 뭐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정보격차에서라든지 뭐 정보 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성공적인 것과 잘된 것과 잘못된 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된 점이라고 일단 뭐 잘못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제도적이라든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돼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뭐 정보격차 해소를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뭐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에 비해서는 그다지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OECD나 아니면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접근하는 방법에서 포용 도시라고 하는 디지털 포용, 요즘에는 이제 포용 도시라고 하는 게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디지털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규범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일생활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 부분의 시책이 아니라 어떤 규범으로 해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디지털 복지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격차 해소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복지도 이제 디지털도 복지로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일단 최근의 트렌드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메타휴먼이라고 하는 컨셉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컨셉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노인층이라든가 좀 사회적으로 기술적인 접근이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외층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실은 스마트폰을 사다 드려도 스마트폰을 키셔서 앱을 뭐 다운받고 돌리시는 과정에 대해서 UI, UX가 상당히 그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메타휴먼,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을 말씀드린 건데, 그 휴먼을 만들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그 이제는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면서 풀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메타휴먼을 써서 더 이상 버튼을 누르거나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그 앱을 다운받는 방식이 아니라 소통하는 채널 자체가 메타휴먼이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들이 좀 더 보편화가 되고 키오스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그런 그 디지털 소외층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도 하나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의 격차를 어찌 보면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마련이 또 필요한 시대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최근에 사실 그 제주도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무장애 여행이라는 사업을 하시는 그 대표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무장애 여행이라는 것은 단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그 뭐 임산부라던가 아이를 가져서 그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그 장애 없는 여행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러한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무언가 여행 산업에서도 그 기술의 그런 발전을 이루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그 메타버스라는 그 제주도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뭐 삼군부리 이런 곳에 무작정 가셨다가 너무 그 비탈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자주 보셨어서 이것을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지도를 만들고 그 비탈을 묘사하고 3D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지도를 만듦으로써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일반인과 유사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또 제주도시와 연계를 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또 그 기술로서 더욱 양극화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긴 했지만 오히려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마련 또한 더더욱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그 시민들과 또 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발표 중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 번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지금 대부분의 단체 그 자치단체에서 많은 뭐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하나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관점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어떤 민간과 경쟁하는 서비스보다는 기반을 제공한다면 조금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의 어떤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뭐 행렬의 필드에 데이터가 다 차 있고 데이터가 이런 완결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 있는 머신 리더블한 그런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데, 근데 모든 데이터를 그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게 프레임워크 데이터일지 핵심 데이터일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그런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마다 아마 좀 틀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지방 도시하고 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제 민간이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어떤 사회복지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조금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관광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니즈가 조금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기대되는 리턴도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제 대도시에서 그만큼 관광을 하는 리턴을 하는 대상은 내국인이 아니라 다른 데일 수 있는 거고, 지방에서 내국인일 수 있는 거고, 그에 맞게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 지역 정보를 하면서 많은 그런 서비스라든가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서비스가 달리 보면은 어떤 것들은 지금 현재 버전으로 메타버스도 되고 디지털 트윈이나 뭐 디지털 트랜스폼이 다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곰곰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그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드리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우리 정부에서 접목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전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디지털 전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저희 쉬는 시간에 여러 부서에서 지금 많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메타버스 추진 현황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걸 뭐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서울에서 하는 거와 대소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스마트 도시 종합 계획이라고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 계획을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이를테면은 이런 도시 관련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 아마 예산면이라든가 투자가 되는 것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었던 것들이 메타버스로 확장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시티에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각광받다 보니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공유 이동을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 다 전기차 자율주행 다 같은 공통적인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위한 전환되는 부분이 사실은 될 거고, 업무 내부에서 한다면은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전자정부가 발전된 형태가 메타버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그거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 그에 행정연구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준 진단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게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 같고요. 다만 이거와 유사하게 비교에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상당히 높고 그거에 대한 수용력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거와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 수준은 높지만 지금 그 어떤 인식이라든가 수용력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매우 뒤처질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 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반적인 그런 산업계에서의 그런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저희 나라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어느 나라를 비교해봐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곳은 별로 없어요. 거긴 다 정책적으로 뭔가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 거지 이렇게 그 나라가 주관을 해서 그런 트렌드 세팅을 해가는 곳은 극히 드물거든요. 메타버스 역시 10월 달에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꾸기 전부터 대한민국은 올 상반기부터 메타버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기부 역시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올해 2022년부터 다양한 그 과기부 산하에 있는 여러 진흥원과 협회 단체들을 통해서 202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40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메타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해 돈을 쓰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의 금액을 정부가 투자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의 지사장들을 해보다 보니까 해외에 가서 이제 봤을 경우에 그런 행정 처리를 하는 지자체의 그런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보면은 와 한국이 참 대단하다. 진짜 너무 편리하게 돼 있고 이거 뭐 어디 가서도 뭐 굉장히 빨리 쳐야 되니까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너무 이게 근데 그 뭐랄까 사일로화돼 있다. 그 뭐냐면은 너무 이제 각자 논다. 그 통합적으로 이제 버티컬하게 뭔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처마다 이게 다 갖고 있는 솔루션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접근 가능성이 맨날 복잡하더라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국은 그게 떨어지는 대신에 사스라고 그래서 아까 그 여기 개발원장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내리면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이렇게 그 클라우드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서 상호에 대한 컴패터빌리티 즉 상호 운용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지사장님께서 도이치텔레콤에서 계셔서 또 그렇게 더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느림의 미학이라고 좀 좋게 표현하면 모든 처리가 다 느리고 그래서 그 한국에 빨리빨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역시도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은 정말 토론이 하나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건 한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로 부처 간에 혹은 민간이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사이에서의 그런 협업의 그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그 상호 운영적인 그런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그 부서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어서 그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하여 여기저기 부서에서 AI 챗봇 등과 같이 부서 간 경쟁 과열로 중복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인원이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 부서, IT 부서 등 어떤 부서에서 리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서 대표님 먼저 드릴까요?
네, 아까 이거 제가 좀 지적했던 말씀인데 중복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은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만든 솔루션을 각자가 예를 들어서 뭐 ERP만 보더라도 ERP가 다 그 각각의 그 조직마다 따로 개발하시고 따로 쓰세요. 근데 해외에서는 세일즈포스를 그냥 쓰시거든요. 세일즈포스를 쓰면서 그 자기가 맞는 그 분야만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상용화된 툴을 쓰면은 물론 내가 원하는 조직 그 활동 내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뽑아낼 수는 없지만 동시에 또 좋은 점은 다른 기업에서 도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도 그 기능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각각 부처 간에 그 이렇게 중복돼서 경쟁 과열을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서로 상호 보완되지 않는, 상호 운용되지 않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국내 기업이 됐든 간에 외국 기업이 됐든 간에 그런 좀 그 상용화 툴 정도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즈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을 좀 그 소비하는 데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부서 간의 경쟁 과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좀 그 이쪽에 연구를 하거나 한 적이 좀 오래돼서 그 제 기억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는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이런 중복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일로의 문제의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은 각 그 부서별로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문제 해결 방법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 이제 공통적인 정보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챗봇이나 이런 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역할을 중간에서 뭐 행안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정보개발원이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 어떤 거는 민간에도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지역정보개발원이나 행안부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민간을 도입하고 하는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은 역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실시간 질문이 좀 여러 가지 들어와 있어서 실시간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정영균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지털 전환 추진 관련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사례가 있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두 분의 말씀 다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없어요. 아는 게. 예,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사례가 있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외에서도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각 나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주문해서 집에서 직접 먹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산업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반려동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뭘 찾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런데 그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뭐 이제 반려견을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강아지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개를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바쁘다거나 뭐 출장 기간에 있다거나 혹은 뭐 그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 그런 반려견을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들 찾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름을 그 애플리케이션 이름 까먹었지만 소프트뱅크 투자가 망했고 경쟁사가 잘 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를 좀 찾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막 아름아름 전화해서 뭐 아니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던 것이라 한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디지털 전환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그러한 사례들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그 반려동물들한테 그 인식 칩 같은 거를 넣어놓는 것도 역시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질문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첫 번째가 소상공인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사례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온라인 그다음에 그 신속 그 당일 배송이라든지 신선 물품 배송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이제 빅테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되게 그 혜택을 본 바가 있는 반면에 또 중소의 물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동물류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역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물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게 비슷한 사례가 공동물류에 대한 부분이 해외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려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존의 반려견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민간에서 많이 하는 반려견에 대신하는 로봇 부분이 뭐 또 다른 모습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반려 로봇을 갖다 특히나 일본인들이 로봇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반려 로봇 갖다 놨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뭐 지금은 어렵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AI 스피커를 그에서 심어 놓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의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이 그런 기술 수용력이 어느 정도 문턱 지방을 넘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포함되지 않는 생각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그 초록우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분야에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참여한다든지 사업 후에 나타날 성과를 미리 가상현실로 체험해 보는 등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가상현실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용할 기술들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과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모습이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예측해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모습이 실제로 구현 안 됐을 때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을 만들 때 그런 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고민해 볼 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테이크홀더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되면은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아까 발표 중에도 잠깐 언급하셨던 그 옴니버스 기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도시를 새로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틀리고요. 아까 네. 제가 보여드렸던 언리얼을 가지고선 디지털 트윈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거랑 틀리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현실 같은 포토 리얼리스틱한 환경 내에서 그 보여지는 모습과 그 안에서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 또 다른 자아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거나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술보다는 언리얼 기술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첨언을 드리자 그러면 언리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최근에 매트릭스 영화 4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 레저렉션이라고. 그러면서 언리얼 엔진이라는 회사에서 매트릭스 4의 테마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가상 도시를 만든 그 샘플 데모를 플레이스테이션 및 PC에다가 엑스박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시간 렌더링을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제가 도시를 탐방할 수 있는데 그 디테일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실사를 보는 느낌으로 정말 제가 뉴욕시에서 있는
가상의 뉴욕시 느낌을 팍 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상현실 본다면 굉장히 그 재미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제가 금융도 오토데스크에서도 여러 뭐 레빗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툴을 주면서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공기의 그 필터는 어떻게 되는 것든 시뮬레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사기보다 그런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으나 그 할 수 있는 하기 위해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과연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쓸 만큼 해서 그거를 정말 그 참여할 만큼의 의미가 있는 투자 비용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도시 재생 사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상현실 한 다음에 의견 주세요 그러면은 각자가 원하는 바가 틀리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틀린데 그 만족하는 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가상으로 만드는 비용 역시 앞으로 계속 다운되긴 하겠지만 그런 비용을 소비를 해서 하는데 정말 어떠한 사업 결과물이 의미 있는 사업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좀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요. 그거는 이제 보면은 지금 BIM이라고 해서 건물 모델링하는 그 데이터의 BI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술들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하도록 하면은 어딘가에 단가가 올라가서 그거를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재생 사업도 어느 한도 내에서는 그 기술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비 영향을 줄 정도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수익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디지털 아바타를 활용한 홍보 사례가 있는지요? 이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아바타를 활용한 홍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차고 넘쳤죠. 실은 국내에서는 그 KB 금융그룹에서 로지라고 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광고도 찍고 있죠. 네, 그리고 또 CES 2021년과 올해 2022년에서도 역시 LG가 가상 인간 그러니까 메타휴먼을 가지고 그 자사 기업의 그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있었고요. 삼성 역시 메타휴먼 프로젝트를 2021년 CES에서 발표를 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 그 최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임 엔진 그래픽이 이제 거의 실사를 꿈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삼성에서의 CES는 누가 진짜 인간이고 누가 가짜 인간일까라는 질문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나왔어요. 이 메타휴먼 그러니까 디지털 아바타를 활용한 홍보 사례는 너무 찾으시면 많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돈도 법니다. 심지어는 그 돈을 버는 수준이 뭐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뭐 많게는 몇 백억까지도 가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홍보 사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런 가상 메타휴먼을 쓰느냐? 뭐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소유권이 늘 자기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나가는 모델을 쓰게 BTS를 예를 들어서 BTS는 하이브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근데 BTS 계약이 끝나면 하이브가 계속 BTS를 보유할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많은 그런 그 밴드 그룹들이 수수가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또 개인적인 문란한 생활에 의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메타휴먼, 디지털 아바타들은 그런 이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들에 대한 IP 보유권을 위한 돈을 지불한다거나 혹은 그들 늙어가는 것을 우려한다거나 혹은 그들의 사생활에 우려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양육하기 날씬하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그냥 그래픽 작업이에요. 예, 그들을 운동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사업화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 아바타를 홍보하는 것이 많아졌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언캐니 밸리 즉 이런 그 불편한 골짜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MZ세대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디지털 휴먼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뭔가 이상해가 아니라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 홈쇼핑에서 쓰는 그런 디지털 아바타라든가 로지라든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네, 그럼 이어서 그 다음 질문도 역시 소방 공무원이신데 요즘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국민 소방 안전 교육 및 홍보를 할 수는 없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지금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실에서 그런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교육 훈련하기 위한 걸 만들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산에서 본 것처럼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큰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두 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지자체의 이야기, 또 산업계의 동향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4시까지 또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해서 그 시간이 할애하지를 못해서 그 남은 질문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또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그 제2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미나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